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36화 시작합니다. 우선 저희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021년 이전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자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 임신중절한 산모와 시술한 이사를 같이 처벌했는데요. 그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게 일부더라고요. 지극히 일부. 그래서 사실상은 대부분이 처벌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거가예요? 해당되는 게? 뭐 성폭행을 당했는데 뭐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현재는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접점을 찾지 못해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좀 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낙태죄는 사실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낙태를 언제까지 할 거냐를 놓고 정부하고 이륙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네. 이륙에는 10주 이유 불문 가능. 그 다음에 22주 조건부 허용으로 정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이륙에서 제시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륙에가 조금 더 빡세게 이제 10주, 22주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신 주수에 따른 기한을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4주 이내 태아는 장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22주,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몇 주 하는 건 와닿지가 않으실 테니 태아 초반 개월수에 다른 성장 정도를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임신 1개월은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첫날부터 4주를 말합니다. 실제로 1주는 임신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이때 태아는 0.4g으로 긴 꼬리가 달린 해마처럼 보입니다. 이때 태아가 아닌 배아라고 부릅니다. 2개월 차는 세포 분화가 활발해지고 태반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3개월 차 12주째는 앞서 말한 배아가 4배 정도 커지면서 얼굴 모습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4개월 차에는 남아인지 여아인지가 구분이 가능해지고요. 5개월 차부터 10개월 차까지는 신경세포 발달, 골격 발달, 호흡을 위한 연습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5개월부터 약간 이제 본격적인 사람다운 모습. 네. 그렇군요. 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몰랐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 10주, 22주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을 과연 뭘 잡고 하는 걸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낙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르타님하고 YQ채님이 태아의 성장 과정부터 낙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나 태아의 생명권이나 어느 쪽에 기우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의견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마지막에 해도 될까요? 예. 네, 그럼 YQ채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산모의 자기결정권, 즉 재생산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태어날 뻔한 태아에게는 미안하지만 임신 중지에 관한 건 산모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임신 중지에 관련한 산모의 재생산 권리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차별과 강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생산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네.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존중과 동의를 받을 권리도 있고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가질 권리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생산권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산모에게 임신 중지하지 말고 애 낳아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산모가 출산을 하더라도 애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태죄 폐지 및 임신 중지 합법화라고 생각합니다. 오, 되게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그냥 기사 하나 땄어요. 기사 하나 땄어요. 프레시안에서. 네. 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한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이 IQ채님이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니까 그걸 따신 거잖아요. 기억에 있었는데 네. 마침 또 주제가 이거라서 네네. 검색해서 딱 했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뭔가 이럴 것이다. 그냥 내 생각이 이래. 생각보다는 이렇게 팩트로 네. 우리가 볼 때 또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전에 자라나면서 모성애가요. 네. 당연히 제 DNA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정인이 사건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 보고서는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애가 당한 거에도 물론 좀 약간 불쌍하다까지는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남일처럼 불쌍하다라고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 이제 그 정인이가 이제 살아생전에 막 애교 부리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네. 보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는. 죽은 애라서? 아니요, 저는 그 애가 애교 부리는 거 자체가 싫어요. 맞아. 네. 애들 싫어하시죠? 네, 저는 애들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자를 괴롭히고 이제 뭔가 구타를 행하고 막 진짜 이렇게 한 거 자체는 진짜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저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우리가 미안해는데 난 내가 왜 미안하지? 내가 걔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해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정을 내린 게 난 진짜 모성애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좀 괴롭기도 하고 내가 진짜 왜 이렇게까지 애가 메마른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친한 언니한테 이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나는 얼마 전에 그거 아세요? 20대 여성 둘이 강아지 이렇게 목줄 있잖아요. 잡고 이렇게 쥐불놀이 마냥 뱅뱅 돌린 거 아세요? 못 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진짜 그런 기사가 이제 정인이 그 일 이후에 이제 떴는데 저 사실 그건 못 봤어요.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 동물에 대한 사랑은 엄청 뜨거운데 애들에 대한 사랑이 진짜 없다 언니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건 이제 애가 둘이거든요. 그 언니가 저한테 막 웃더니 너같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저도 이렇게 솔직한 분 처음 봤거든요 살면서. 좋은 거예요. 언니도 애를 둘 낳고 깨달은 건데 그 모성이라는 게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할당량이 다른 것 같아요. 언니 생각에는. 그러니까 낳고 나서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부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언니 주변이나 언니들 봐서도 조금 없는 사람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차피 낳으면은 모성으로 다 기르게 돼 있어 라고 이제 치부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는 키울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 낳았어요. 근데 분유값 얼마인 줄 아세요? 분유가 되게 비싸고 엄청 비싸요. 27,000원. 네, 근데 그게 한 달치가 아니고 일주일 분이기도 하고 막 2주 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달에 어쨌든 근 10만 원은 들어간다고 치고 그다음 그래서 맨날 분유값 벌러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진짜 10만 원이 근데 솔직히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네, 만약에 진짜 되게 극빈층이라고 치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계산을 다 안 하고서는 애가 생겼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다 키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장 살아있는 사람한테 되게 가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까 YQ채님이 뭐 개월차별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조금 생각이 살짝 바뀌긴 한 게 제가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는 저는 그 뱃속에 있을 때 세포잖아요. 아까 배아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전 그거는 이 배아 자체에는 뭔가 감정이 없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후에 이제 5개월 이후에 이제 애가 뭐 팔다리도 자라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땐 조금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율이 안 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몇 주부터 해도 된다라고 지금 정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 찬성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봤죠. 보셨어요? 티다 스윈튼 나오는. 맞아요. 그 영화가 아이가 사이코패스예요. 네. 큰 애가. 네. 그래서 그 애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다 죽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저는 엄마가 사이코패스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이 애가 엄마에 대한 그 모정을 되게 갈구를 하는데 엄마는 얘에 대한 그 모성애가 없으니까 애들 자꾸 밀어내고 네. 그 다음에 되게 귀찮은 애 취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삐뚤어져가지고 저는 그런 집 엄청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 그쵸. 그렇게 키울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키우고 자신이 없을 바에는 그 여주인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고로 애가 생긴 경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 출산하기 직전에도 멍 때리는 표정이 나와요. 클로즈업으로. 이제 멍 때리는 표정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그 얼굴 표정에는 막 공허함과 혼란스러움과 이런 게 막 되게 가득 담겨 있는데 전 그거 보면서 엄마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진짜 출산이란 거는 그 엄마에게도 그렇지만 아이한테도 되게 진짜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인스타에 보통 애기 나면은 엄마들이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그쵸. 제 친구 또래,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 또래들이 어쨌든 애기들 낳은 지가 한참 돼서 보면은 인스타 글을 보면 와, 저 애기 진짜 불쌍하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차마 댓글은 못 다는데 왜요? 뭐 거의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라는 게 막 밤에 올라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지워져 있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엄마 힘들게 하냐. 애기는 그냥 애기라서 그런 건데. 그치, 애가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뭐 물론 그 친구들도 너무 산후 우울증이나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SNS라도 분출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아기가 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근데 뭐 오지랖 넓게 뭐라 하진 않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와이프랑 예전에 중등부 애들 학생 교회 학교에서 했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 제가 말했어요.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거다. 그게 기본 베이스고 말 잘 듣는 애들이 특이한 거다라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완전 영아 때는 당연히 걔네가 뭘 압니까? 사회성도 없고 그냥 엄마가 자기가 물 마시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애가 이렇게 쳤다고 걔가 애 엄마 엿 먹여야지 하면서 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친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직접 그 안에서 더 함부로 말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우울증을 직접 옆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저 좀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해요. 마르타님 방금 말씀하신 게.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준비를 만땅으로 해도 진짜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진다고 하던데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이라 그러면은 멀쩡한 배우자가 있어도 힘들 판에 그렇죠. 만약에 뭐 진짜 이제 좀 이따가 우리 혼전순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뭐 미혼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성년자라고 치면은 누군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고통을 분담해 줄 사람이 없는 거고. 근데 그냥 무조건 애가 불쌍하니까 나와라?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일 텐데. 그리고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온 아이가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는데 둘 다 같이 죽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나라에서 어쨌든 노동자 그냥 일꾼을 하나 빨리 이제 생산하려고 빨리 생산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자꾸 미적지근하게 처리를 하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순장을 고려장? 뭐 아니요, 고려장은 어르신들을 하는 거고 순장은 그 어쨌든 왕이나 어쨌든 높은 사람이 죽을 때 같이 또 막 하인이나 근데 그거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왕이 그거를 폐지를 했어요. 안 좋은 거다. 근데 그 이면에는 노동력이 같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순장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르타님 말이 아예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네. 그 미곰님은 생각 정리되셨어요?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뒤로 미룬 게 아니라 네. 그 제가 방송하기 전에 같이 하시는 두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찬성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반대쪽 의견도 가져왔기 때문에 제 의견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마지막 순서로 한 거였거든요. 끝나고 채찍질 당하나요? 또? 미군님 채찍질? 저는 산모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산모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왜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아니고 생명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가 만만치 않은, 방금 계속 얘기했죠 저희. 네. 임신 중절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우선 재력도 넉넉하고 키울 형편도 되는데 그냥 원치 않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 뭐 수술을 못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성교육, 특히 피임 방법에 대하여 무지하게 임신한 10대 또는 아직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일 거예요. 이건 통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제 주변이나 건너들은 이야기들로 추측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 어린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족을 포함한 주변 시선이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산모한테. 그리고 죄인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 거고 그나마 그 남자놈이 멀쩡한 놈이면 좀 괜찮겠지만 그 남자놈도 비슷한 나이대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위로가 안 돼요. 나도 힘든데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산모는 태어난 아이를 원망하면서 살게 됐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이야기인데 뭐 태어난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죠. 사회에 시선이 좀 따뜻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사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가족들만 따뜻해도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너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구나라고 말할 부모님은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절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산모의 생명권이고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저는 봐야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귀하냐면요. 둘 다죠. 뭐 생명이라고 하면. 근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가 없을 때 선택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예요. 그래서 저는 임신 사실로 놀랬을 마음과 눈물을 머금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여운 산모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게 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을 할 거면 그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양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지 않을 거면 좀 그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맞아요. 제 의견입니다 이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네. 저는 미곰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사례들 준비해온 게 제 먼 친척 얘기인데요. 네. 그 언니가 고3 때 이제 임신을 했어요. 이제 성인인 남자친구하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지우자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고집을 부려서 결국엔 나았어요.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나은 거잖아요.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 건지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남자 쪽에서 언니들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이제 애를 낳고 언니가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언니도 이제 밥벌이 해야 되니까 이제 기술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남자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시어머니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돈 봉투 이렇게 주면서 애 놓고 너 따로 나가서 제가 해라.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혼인신고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자기 아들 인생 조지는 거죠, 막말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치. 그래가지고 언니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냥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꼬이기 시작해요. 이 애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한 살 먹을수록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애들 때리기 시작했어요. 악순환이네, 악순환. 그치. 그리고 애는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엄마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빠에 대한 그림이 커졌나 봐요. 그래서
언니 몰래 이제 아빠하고 연락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지금 성인이 됐어요. 얘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좀 옛날 일이구나. 네네네.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비극이 언니가 중간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2명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갔는데 다 이제 막판에 엎어진 게 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애가 있으니까. 그렇죠. 혼의 자식. 그래서 언니가 이제 애들 때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새 시작도 못하고. 근데 결국에는 애들 탓할 게 아니고 사실 그 언니의 그 무지한 선택을 이렇게 탓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애들 뭐 진짜 키울 자신이 그렇게 없으면 그냥 애들 저기 주고 오던가 아빠 쪽에.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도 진짜 애 하나 키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인데 저렇게 쉽게 진짜 나을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대 때는 보통 내가 다 알고 그치? 내가 굉장히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많이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하고. 근데 나중에 와보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한 게 되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령대에는. 네네. 그러면 더더욱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피임법을 잘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진짜. 피임법을 잘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주위에 잘 통제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나 그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기대하고 있어요. 반대 입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결국 굵직하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성경에는 태아도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성경 구절을 엄청 찾아놨더라고요. 일단 욥기 31장 15절을 보면 나를 태 속에서 만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있고 시편 139장 13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과 5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나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이렇게 생략하고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들로 살인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태아 속에 뱃속에 있어도 생명이다. 결국 낙태는 아기를 살해함으로 태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한번 들었던 웃긴 얘기? 웃긴 얘기라고 하기 좀 너무 가볍긴 한데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미국님이 말하는 성경 구절 듣다 보니까 그거는 옛날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여자가 임신한 지 어떻게 알아요? 배가 나와야 알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태아가 어느 정도 커졌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애들 지우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부분동이고 이제 요즘은 웬만한 여자들 다 알지 않나요? 그 월경이 그치고 이렇게 그쵸. 테스트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초기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지우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그 웃긴 얘기가 누가 그러던데 그 세포 그 배아를 없애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면은 네 몸에 자라는 암세포도 지우면 안 되지 않냐. 그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인데 저는 그 얘기 듣고서는 되게 웃으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해마같이 생긴 건가요? 그 꼬리 달린 해마같이 생긴 건가요? 아니지 않나? 하나님의 영상은 제 앞에 있는 미곰님이나 YQ채님 같은 모습이지. YQ채님 꼬리 있어요? 해마같이? 제가 자르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배아 모습 보셨어요? 그거 완전 그 콩만한. 네. 초기에 태아는 눈이요. 그 병아리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징그럽게 생겼어요. 네, 눈 엄청 크잖아요. 얼굴에 반 이상이잖아요.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그때 그 시기에 그 모습 그 생명체들의 모습은 그 세포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마르타님 말씀으로는 거의 출산 직전에 거의 아기의 형상을 갖고 있는 애는 절대 지우면 안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진짜 좀 살인이란 말에는 좀 일부 동의를 해요. 얘가 너무 그렇게 일정
수준 몇 개월 이상이 지나면은 네. 산모한테도 엄청 무리가 간다고. 아 맞아요. 낙태가 엄청 몸을 상하게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지우는 건 사실 산모한테 무책임을 묻고 싶어요. 그때까지 뭐 했냐, 뭐 하고 있었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YQ채님은 어떠세요?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성경이 마르타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성경이 옛날에 쓰여진 거잖아요. 네.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과학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배가 뿔룩 나왔을 때나 그치. 아는 거지 뭐 입덧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왔을 때나 겨우 알 수 있는 거지 뭐 초음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노동력이 귀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고 뭘 농사를 짓고 뭐 고기를 잡고 뭘 만들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또 그때는 당시 사실 여성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여자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런 취급을 받았었죠. 그런 개념이라서 약간 그 지금 저런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근거를 댈 수는 있겠지만 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애를 절대로 지우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임신 중지를 하려는 사람의 상황적 맥락을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임신 중지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 사족인데요. 요즘 있잖아요. 남자도 임신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남자도 임신할 수 있게 기술이 바뀌었거든요. 오, 네. 어떻게? 남자도요. 제왕절개 살겠죠. 아무래도 이제 남성은 질이 없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집을 이제 인공으로 만든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네. 임상시험도 했다는 것 같은데. 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만약에 후에 당신이 애가 갖고 싶다고 할 때 그 기술이 더 발전해 있을 텐데 그때 네가 임신을 해볼래?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랬냐면 저한테 그럼 자기 군대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논리보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듣고선 조금 놀랬던 게 제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여자들이 임신하기 싫으면은 군대 가라 너네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게 마치 여자들이 임신을 해야 되는 거랑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남편 입에서 나오니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면 네. 남자들 중에서 네. 군대 면제 받으신 분들만 임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공익까지 합시다. 공익까지. 아이고 참 신박하네요 진짜. 두 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하실 수 있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저는 좀 네.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기술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짧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그런 섭리를 벗어나는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섭리를 벗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네. 뭐 제가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는 일하라고 네. 그거 주시고 네. 그 출산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하와한테. 네. 어쨌든 그렇게 인공적인 게 네.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가 그 자궁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기를 못 낳고 그리고 뭐 제가 튼튼하면은 우리가 저런 기술력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맞는 걸까 같이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딱 상황에서는 저게 과연 섭리적으로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그건 그때 대해 더 깊게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태아는 생명이니 귀하게 여기라 뭐 이런 말씀이 제대로 써 있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위에 말한 것처럼 잠깐 못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유로 저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똑 떼와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난자도 생명인가요? 그리고 정자도 생명인가요?
맞아. 죄 지으신 거예요, 두 분. 네. 여자들은 난자 생존 기간 동안 수정 못해서 죽게 하면 그것도 살인인가요? 남자를 못 받아들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죽이고 있네요. 그 남자들은 자위를 하거나 몽정으로 정자들을 배출하면 살인인가요? 몇 개 죽였죠? 몇십억의 살인을 한 거죠. 조단이에요.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로 저는 우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드는 뜬금없는 이 헛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모세가 왕자 신분일 때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노역장에서 히브리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리고 그 살인한 거에 대해서 모세가 뉘우친다던가 하나님께 뭐 잘했다라는 하거나 뭐 용서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열린 결말로 둘 테니까 고민해 보는 걸로 하죠. 고민해봐야겠네요. 네. 다음으로 이 두 굴직 중에 하나 마지막 거는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태중의 아이를 죽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지만 사회적 용납이 하나님 앞에서 면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를 불타는 나뭇가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애야 그거 죽이는 거는 나도 화나게 하는 짓이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걸 남이 어떻게 알고 그걸 판단을 하고 그럴까? 요? 와이쿠씨님은요? 제 생각도 그게 뭐 남들이 마르타님 말씀대로 남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자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하나님은 뭐 일단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데, 그치. 애를 하나님이 뭐 성경 말씀에 아까 미국 얘기하실 때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 애 낳아야 돼. 강압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그걸 그쵸? 뭐 가지고 싶어서 즐겁게 성생활을 해가지고 낳은 애도 아니고 이렇게 성폭행 강간당해가지고 낳은 애인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훈장질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네, 우리는 그 김근주 목사님 나왔을 때 그 고급진 질문에 따지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게 결국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당사자가 비극적인 거고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야 그래도 너 죄인이야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하는 거는 사랑이 없잖아요. 네. 그건 재밌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남의 고통을 즐긴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성선성악설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의 행복을 배아파하고 그다음에 남의 고통을 은연중에 즐기고 그다음에 내 처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약간 위안을 얻는 저는 그게 모든 사람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봐요. 조금씩은. 그래서 저는 그런 처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가십거리로 여기고서는 좀 야 그래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좀 가르치려는 행세를 하는 것 마냥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십거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죄인 거를 말해줘야 된대요. 그 사람이 죄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가십거리 진짜 걱정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겠죠. 그렇겠죠. 네.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대들고 이러면은 쳐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다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하나하나 사사롭게 다 따져가지고 적용을 할 것이지 왜 굳이 그런 거에만 이렇게 잣대를 되게 엄격하게 되는지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어떤 빙의를 하냐면 예수님도 예전에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쌍욕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고급적인 표현으로
뭐 이게 독사의 자식들 하는데 진짜 완전 개쌍욕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그걸 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중성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지 성폭행당해서 아파하는 약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쵸. 오히려 가가지고 더 들을 수 있는 이야기나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몰라요. 그냥 배에 이렇게 손 대셔가지고 뼈도동 없어지게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럴 그거는. 수 있죠.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이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다 뒤집히고 깽판 치실 때는 주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강자들이 네. 약자들을 자기의 기득권으로 누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지. 지금 어쨌든 지금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 성폭행 당한 사람의 그래서 강간당한 사람의 임신을 한 사람들이 너네 그 지으면 죄야 하나님의 죄라고 말하는 게 저는 엄청 기득권 세력들이 공격하는 거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어쨌든 이게 낙태법이라는 법이 사실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마련이 돼야 이런 찬반 논란이 좀 사그라들 것 같나요?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우선은 아까 초반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공백이긴 하지만 그 주차도 이제 몇 주 차인지도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제 저는 무조건적인 낙태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는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만약에 그 주차를 넘어서가지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배우자가 없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다거나 도망가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낙태를 바란다라고 하면요. 전 우선 출산을 하게끔 할 것 같아요. 네. 출산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왜 태어나자마자 사실 이렇게 지문 찍고 이제 시민권 얻는다니까 되게 웃긴다.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게끔 다 지금 제도 처리가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찾는 거는 금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씨를 준 인간을 이제 추적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강제로 이제 양육권을 이제 다달이 지불하게끔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면서요. 양육권을 잘 주지도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사람의 통장 있잖아요. 네. 통장을 다 이제 국가에서 동결? 몇십 퍼센트 이제 강제로 이제 빼가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좀 웬만하면은 좀 오래된 한 막 10개월 차 진짜 이제 막달인 사람들은 이제 출산을 하게끔 마음 놓고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의 이제 아빠 되는 사람의 이제 그 강제적으로 통장에서 이제 얼마씩 빼내게끔 이제 애 차곡차곡 누적을 시켜가지고 그 만약에 엄마가 못 키울 상황이다 내가 미성년자여서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시설로 보내고 이제 아빠한테 그 뺏은 돈을 이 아이 앞으로 이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개설을 해가지고 쌓아놓은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때 성인 되자마자 이제 그 통장을 개시를 해주는 거죠.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준다던가. 엄마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로 엄마요? 보낼 거면? 엄마가 시설로 보내면은 이제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한 그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아빠도 어떻게 보면 그 같이 포기를 한 거지 않나요? 그건 그러네. 네, 결국 그 시설에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러네. 네, 엄마도 같이 돈을 시설로 보내는 순간. 근데 이게 그 시설들이 조금 다양한데 부모님,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이 시설에 오는 경우가 있고 보호자가 없는데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뭐 특히나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런 것들이 그거에 따라 구분이 다른데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런 애들이 계신 아이들은 좀 더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요? 네. 근데 만약 부모님이 안 살아 계신 애들은 좀 더 적은 매달 비용이 들어. 어찌됐든 미성년자가 대부분은 그래도 양육자 아닌데 그거 뭐였죠? 친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족들이나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적게 받고 그러니까 만약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살아있으면 둘 다 돈을 보내는 게 맞다고 보죠. 맞네. 그것도 그러네요. 맞네. 엄마가 키웠을 때가 아빠가 보내는 거고. 그치 맞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아까 말한 그 먼 친척 언니 그 언니는 양육권 없거든요. 양육권 없이 그냥 혼자 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그거 보면서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요 낙태죄 폐지 및 임신 중지가 합법화가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 놓으면 임신 중지 반대 의견은 아무래도 좀 사그라들 것 같고요. 그리고 차차 제도적 구조적으로 임신과 출산에도 별다른 부담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애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굴렀어요. 근데 저는 탈조산하세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일단 찬반 논란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개신교 세력이 확 힘을 잃어가지고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뭐 개신교 모두의 의견인 양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이꼬르 낙태 반대가 아니라 그냥 낙태 반대 단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은데? 그리고 그 시대 정신에 따라 법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이루어갈 때 출산 장려 운동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국가의 발전이고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업 발전 시대와 다르게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 시대가 오니까 점점 이제 막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도 나왔고 네. 적당한 인구수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으로 성비가 맞지 않아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또 인구 절벽이 오니 다시 많이 낳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안 낳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아무리 낳으라 해도 안 낳으니 이제서야 좀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시대는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법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더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네. 사실 혼전순결하면 낙태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세트 마냥.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낙태 사례가 늘어난다고 보시나요? 저부터 얘기하면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혼전순결을 강요하면 낙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혼전순결을 강조하면 성관계에 있어서 성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괜히 알았다 호기심 가지고 아예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처럼 막 통제하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만 봐도 금방 검색이 되기도 하고 예전에 신동엽 씨가 어떤 프로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부모님이 통금 시간 너무 빡빡하게 하면서 자녀를 관리하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일은 낮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대신하잖아. 그럼요. 라고 했잖아요. 네. 혼전순결을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억눌려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반발심이 들거나 호기심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덜컥 임신이 되면 낙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혼전순결을 엄청 강조하던 부모님한테 임신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태 사례 비율로 보자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저는 혼전순결이라는 이게 마냥 구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어찌됐든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이니 그걸 멍청하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럴 수 있죠. 예. 다만 내가 키우는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전순결이라는 가치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면 강압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혼전순결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강요해놓고 얘가 못 받아들여 까졌네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미 혼전순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 뭐 천연기념물이 된 상황인데, 그렇죠. 뭐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혼전순결을 지킨다고 해서 임신 중지가 이렇게 사례 증감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다만 혼전 임신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결국 피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어떤 기독교 쪽에서는 네. 피임하는 게 죄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네. 절대 너 애 들었으면 안 돼. 너 절대 관계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네. 결혼하고 나서는 피임하는 거는 네. 죄다. 뭐라고 기독교 좀 이 보수적인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불구예요. 네. 씨가 없어. 네. 그러면 그 남자 어떻게 해요? 대역죄인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 안 그래요? 씨 없는 수박이네. 그니까 씨 없는 수박이면 진짜 그럼 뭐 선천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냥 선천적 죄인. 아니지. 그치 선천적 죄인. 그러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인간이네. 네. 그러면은 이상해 되게. 저는 저도 혼전순결 안 지키면 낙태 사례 늘어난다. 이거는 좀
이상한 발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낙태란 얘기를 아예 꺼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혼전순결 지켜라 약간 이렇게 선동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혼전순결 지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고요. 우리나라는요 성매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많아서 키스방, 오피스텔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있고 오피. 네. 마사지 업소도 있고요. 그 되게 다양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성매매가 사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군 중에 하나고요. 네. 그만큼 성이라는 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성매매 금지법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저는 네. 찬성합니다. 오. 왜냐하면 네. 저는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매매가 되는 순간 네. 소중한 몸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만족을 원할 것이고 네. 만족하는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의견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나눴을 때 두 분은 반대라고 하셨으니 그쵸, 반대요. 제가 네. 두 분 이야기할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금지법에 반대해요. SBS에서 2018년에 성매매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이 37조 원 정도 규모고요. 37조. 네. 네. 순위로 따지면은 세계 6위래요. 오, 높다. 성진국. 와, 높다. 인구수도 네.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엄청나죠?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금지법을 존속시켜가지고 엄연히 존재하는 성매매 시장을 이렇게 암시장, 블랙마켓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를 해가지고 화이트마켓, 뭐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담배나 술처럼 정부 주도하에 관리하게 되면은 뭐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뭐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리고 그 종사자들도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되게 수입을 얻고 그리고 또 좀 더 떳떳하게 일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사례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쪽은 성매매 합법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는 그 불법 이주민들이 성매매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네. 근데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부가 관리를 잘 하니까 그렇죠. 불법 이주민이나 아니면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같은 그런 비자발적인 종사자들을 걸러내고 네. 자발적 종사자들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뭐 이용하는 고객들도 지금보다 더 떳떳하게 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KTNG처럼 KPNC 코리아 프로스티튜션 앤 커머셜 섹스 뭐 그런 공기업을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발음에 우선 놀래버렸고요. 호주 좀 살다 와가지고. 네. 미국님 뭐 첨언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뭐 매매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왜요? 성이라는 게 네. 그냥 뭐해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네. 기쁨조로 이렇게 눈웃음 주고 네. 뭐 이렇게 뭐 술 따라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성 자체는 굉장히 저는 소중하고 결국 나와의 이 소중한 관계에서의 나눠야 되는 거지 뭐 놀이나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진영 씨가 싫어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진영 씨가 시옷은 오락이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어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으면은 네.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들하고 많이 했었겠죠.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데 관계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에너지 소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미국 얘기 들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미국님이 약간 특이 케이스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선 생각을 하고요. 네. 둔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까. 네. 그 전에 여자임에도 성매매 금지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매매 합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제가 이제 반박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거니까. 네. 제가 들은 사례들, 반대하는 사례들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제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반대한다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매매하는 여성의
그 처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위험성이 크다. 그쵸. 저는 그거는 그 여성들이 리스크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진짜 쌍팔년도에나 무슨 포주 하나 있어가지고 고리대금 해가지고 아가씨 계속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박아놓고서는 이제 막 손님 이렇게 받게 하고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일이고요. 요즘은 되게 빨리 그 다음에 쉽게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들이.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돈 빨리 벌려는 사람들 전 비난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까지 사실 이게 어느 한 이성을요 침대까지 데리고 간다는 게 되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귀찮죠. 그렇죠. 네, 귀찮기도 하고 마음을 얻는다는 게 되게 힘든 힘들죠. 일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못소린 분이 좀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었는데 30살이 돼도 이제 총각이었어요. 그분이. 네.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근데 이분이 그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되게 심해가지고 소개팅을 하거나 뭔가 여자친구가 생겨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혹시 이 여자한테 내 여자친구한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친구가 한번 데려갔대요. 이제 업소로 마사지 업소로 데려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첫 경험을 하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딴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까지 갔다는 그런 선순환 사례가 있고요. 저는 그분이 네. 그 만나는 분한테 네. 떻떳하게 말할 수 있다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한테 실수하기 싫어서 나는 가서 연습하고 와서 자신감 늘었어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당당하면? 그 우선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미국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그런 과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자도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제 주변에도 특히 남성분들은 이게 배설 욕구잖아요. 전에 말을 한번 했지만 맞아요. 그래서 당장 손쉽게 이제 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전문 용어 쓰는 것 같다. 빠지는 게 맞으니까요. 뭐. 그렇죠. 빼려고 이제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빼야지. 네? 혼자 빼야지 왜 남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혼자 하면은 약간 현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아무튼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얻으려고 이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고 그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되게 건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네. 그러면 네. 애인 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인 대행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에스코트? 네, 왜냐면은 이 남성이 만약에 저는 근데 남성 여성 이렇게 하기가 그런 게 호빠도 있고 그다음에 남창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성이라고 할게요. 네. 어느 이성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고 마음의 헛헛함을 좀 채울 수 있다면은 저는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에서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는 이제 후폭풍, 현타나 아니면은 뭐 등등 있잖아요. 뭐 돈이 엄청 막 대출 받아가지고 좋아되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던가 이거는 네가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예.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막 그 나라에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인이 됐으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라 이거니까.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월요일인가 이제 SBS에서 아침에 본 건데 그 트랜스젠더 분들 있잖아요. 네. 호르몬 주사 가격도 되게 비싸고 수술비도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정상적인 일을. 알바도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회사도 다닐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쉽지 않죠. 외모는 여잔데 이제 그 민증은 앞이 1이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쪽으로 지났을 때는 1이라고 하면 1 아니면 3이라고 해야 별로 나이가 안 많아 보여. 3이요. 네. 이미 늦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손쉽게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남산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듣고 남산 가시는 분 없겠죠? 남산에 이제 가면은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많은 남성들이 찾아온대요. 아름아름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돈 모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은 해라. 대신 만약에 불법인 상태에서 진짜 암암리에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마이큐츠님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세금이 나가기도 하니까 좀 그렇죠. 예, 음지 말고 양지도 나와가지고 하게끔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네요. 네, 생각의 차이가 있죠. 네.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성을 주고 파는 이유나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 먼저 얘기할까요? 먼저 얘기하시죠. 저 전문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성매매 전문가야? 제가 제일 비전문가인 것 같으니까 맞아, 미국님이 제일 비전문가.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네네. 우선 저는 제 주변 사례들을 좀 들어봤을 때 네. 성을 사는 이유는 남자들한테만 들어봤어요. 네. 쾌락을 위해서래요. 여자친구로 만나는 사람은 비전문가고 거기서 파는 분들 전문가라서 스페셜리스트? 기술이 달라서 쾌락 수준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소용돌이가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손놀림이 다르다 막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리고 성을 파는 이유는 이건 또 여자들한테만 들어봤어요. 네, 돈을 위해서였어요 결국. 그쵸. 우선은 돈이 있어야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고 뭐 성형할 때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좀 뭔가 번듯한 일을 하고 싶어서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벌려고 그거 하는 거잖아. 맞죠? 네.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렇죠.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지인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이 결혼하신 지 15년 차가 되셨는데 아이를 낳고 아내하고 소원하셨대요. 그 시옵시올리스 부부라 그러나요? 네네네. 섹스리스. 네. 근데 이게 남자들 그거 안 빼주면은 몽정하죠. 뭐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분이 몽정을 한번 하고 전에 내가 이 나이에 몽정을 한다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기적으로 없어도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해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하면 되잖아. 왜 굳이 돈 주고 창피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부해가지고 이제 그게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밖에서 풀고 오면은 되려 가정에 충실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분도 따로 업소를 가시는 거. 이게 어디서 해소하시지? 이게 신기한 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욕구는 약간 다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도 성욕이 가끔 오르긴 하지만 그거를 다른 걸 하잖아요. 뭐 먹는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바쁘게 뭔가를 한다던가 하면은 그게 해소가 돼요. 네, 그래서 남자하고는 다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근데 저는 그거를 가정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해소를 한다는 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소는 뭐 몽정하기 싫으면 혼자서 해소를 하시든가. 근데 미국님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혼자 하는 거하고요. 나 남자도 아닌데 어떻게 살았지?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체온을 느끼면서 뭔가 사랑을 나눠가면서 해가지고 이제 노출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아무튼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사람이 내가 밖에서 따로 잘 해결했기 때문에 가정에 더 충실했다라는 거는 너무 이너피스 몰라? 이너피스?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합리화. 이너피스. 정신승리죠. 현자가 되는 거죠. 현자가. 진짜 저는 아니 그거는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과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 밖에서 해결하고 왔어. 카드값 했으니까 이거 영수 청구해줘.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내분이 되게 직무 위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있어요. 이혼 사유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 거에는 저는 그 분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아내가 일정 부분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쌍방이죠. 뭐 어쨌든 그 여자분도 결국에 어쨌든 직무유기를 하셨고 그 남자분도 직무유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게 부부 그런 클리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방법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싸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무 엄마도 무시하는 언사를 많이 해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부부 클리닉 가라 그랬더니 아빠가 우리 부부는 너무 멀쩡한데 왜 그래? 그러니까 생각보다 본인들이 되게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리닉 가는 거 자체도 되게 자존심 상해하네. 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예전에 그래서 정신병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난 괜찮은데 가면 미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또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해소하는 거는 이건 자기 합리화, 정신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내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 와이프가 나를 피하는 거지?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배가 나서 그런가 식스팩을 만들어 볼까? 이런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아직 1년 안 된 신혼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차가 돼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YQ채님 계속 고정 게스트예요. 안 잘 보이셔도 돼요. 오늘 눈물의 똥꼬쇼 한번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감사합니다. 자제해야겠네요. 이제 10주간은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예스! 그리고 성매매한 여성의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미고님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탈출이라고 하니까 웃긴다. 손 씻은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돈을 빨리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일반 회사 가면 솔직히 막 200만 원, 막 250만 원 벌다가 거기서 몇 탕 뛰면은 하루에 500만 원, 200만 원 그치 막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씀씀이가 커지고 또 씀씀이가 커지고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악순환이 되다가 그분이 이제 나오게 손쉽게 된 이유는 이제 길에서 어묵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톡톡 쳐가지고 보니까 이제 손님.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손 씻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네. 결국엔 돈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저는 왜 동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저는 왜 그걸 동정하고 막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뭐 아까 계속 미고님이 얘기하셨듯이 혼자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 저희 성매매가 궁극적으로는 자위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혼자서 손이나 뭐 오나홀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오나홀은 뭐야? 모르시는구나. 오나 그 인공 부자이나 인공 생식기예요. 딸딸이를 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사람하고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다 주위에서 남자라면 케이스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어디 뭐 안마방 갔다 왔더니 오피를 갔다 왔더니 근데 다만 이게 커플 간의 섹스랑 다른 점은 서로의 뭐 아까 미고님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서로의 공감하고 소통을 결여된 채로 내 자신의 성욕만 채우려고 상대방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모습 보기엔 둘이서 하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은 그냥 혼자서 재미 보는 거죠. 그렇죠. 맞네. 그런 것도 있다. 네. 근데 엄청 서비스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막 50년 된 여자친구잖아. 그러니까 제 지인이 호빠를 애용하거든요. 근데 호빠를 애용하는 이유는 진짜 가잖아요. 그럼 진짜 몇 년 된 남자친구처럼 잘해준대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찾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결국엔 다 외로운 존재란 거죠. 너무 슬프네요. 네. 이 시대의 자화상. 저 웃기는 거 봤는데요. 성매매가 합법화되면은 창녀 배달 전용 앱으로 바가요, 출장통, 2년 어때 등등 어플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똑똑해. 네. 근데 첫 번째, 왜 성매매가 꼭 여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다음 두 번째, 합법화한다고 10이면 9이 성매매할 정도로 인간 욕구에 충실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이 배달의 민족이다 보니까 성매매가 합법화가 되면은 진짜로 마르탄이 말한 것대로 그런 성매매 알선 어플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건 자명해 보이고 뭐 이미 있잖아요. 뭐 지방 가면은 뭐 그 티켓 다방 같은 거 뭐 그게 이런 거죠. 예. 근데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또 찾아봤는데 여가부의 성매매 경험 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40% 이상이 성매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반해서 여성의 경우는 1%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저는 둘 다 조작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요. 네. 그렇죠. 그 설문을 하는 사람들이 조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서 더 한 2.5 정도 곱하면은 실제 결과값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성매매 서비스 종사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합법화되었다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업소로 달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이런 논리를 자주 사용하는데 임신 중지나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갑자기 임신 중지 횟수가 확 늘어나고 성소수자들이 막 커밍아웃을 단체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하지 않고 음지에서 일어났던 게 드러날 뿐이지 더 맞아요.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미국님이 다 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좋은 거예요. 같은 의견이니까 기존에 없던 거를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미국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합법화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진 거니까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예. 너무 공감해요. 저는 우선 여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어요. 남자의 성욕과 여자의 식욕은 같다. 라고 했을 때 남자들은 아니 어떻게 여자들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생각만 하겠어? 라고 하고 맞는데. 여자들은 아니 어떻게 남자들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섹스 생각만 하겠어? 라고 하더군요. 네. 물론 모든 남자 여자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율상 그럴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공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이게 생물학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성과 관련된 현상이 한 달에 한 번 대략 일주일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그것이 또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그 성에 관한 기운들이 매일매일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출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는 것보다 남성들의 성매매 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남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빠나 뭐 그런 데는 아마 그 반대쪽보다 훨씬 수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성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을 하자면 욕구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0이라고 하면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이라고 쳐요. 안 하는 나머지 60 중에는 안 하는 이유가 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그 중에서 하고 싶은데 불법이라 법을 어길 수 없어서 법을 어길 자신이 없어서 또는 아니면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합법이 되면 그 정도의 비율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법은 법이고 전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내 파트너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법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은 전 나쁜 행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근데 저는 미국님 말 그 마지막 말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화한다고 해서 하는 놈은 그러니까 지금도 불법인데 하는 놈들이 있지만 합법화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나 뭐 불법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나 자제력이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배우자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의 생각을 이제 마음을 고려 안 하고서 이제 그렇죠. 자제를 못한 거니까 그런 인간들은 저는 뭘 해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걸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잘 털었다 그냥 얘 원래 이렇게 자제력 없는 새끼구나 하고서 잘 걸은 거군요. 네, 잘 걸렸네. 헤어지던 아니면 이혼을 하던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생각이 나요. 또 인터넷에서 본 건데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이 저 인간이 나쁘다는 거를 알게 해준 드러나게 그래. 한 거다.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매개네. 그래 매개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제가 와이프를 처음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또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 100일 정도 만났을 때 와이프랑 소주를 한 병 먹었어요. 와이프 한 잔 먹고 저 6잔 반 먹고. 근데 내가 얘랑 오래 사귀려면 내가 술 먹는 거 한번 보여줘야겠는데 하고 저랑 술 잘 먹는 똑같이 먹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술을 먹는데 와이프가 그날 보고 저렇게 먹다 죽는 거 아닐까 사람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드셨어요? 그때 글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먹었는데 밑에 녹색병이 엄청 쌓여 있었어요. 미국님 갑부설. 갑부였으면은 녹색병이 아니라 막 다른 병도 그렇지. 있었겠죠. 갈색병. 갈색병 중에도 각진 거.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얘기를 듣고 마르타님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 내 여자친구가 술을 안 좋아하니까 내가 술 잘 먹는 걸 숨겨야지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님이 특이 케이스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난 이런 애다. 근데도 날 좋아해 줄 수 있고 나랑 계속 만날 거냐를 하는 거지 나를 속여서까지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님이 제가 보기엔 특이한 케이스. 멋져요. 희귀한 케이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진짜 희귀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막 여자도 성매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태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한 오빠가 보내줬는데 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이거 봤는데 그 남자들이 그 동남아 남자들이 이제 그 하반신은 살짝 가리고 이제 되게 다양한 포즈로 있더라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메뉴표래요. 고르면 된대요. 그러면서 몇 번 남자가 진짜 잘한대. 이렇게 막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 도는 얘기 안 하니까 여초 카페 보면은 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초 카페 이런 거 가입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오빠가 말해준 키워드대로 네이버 검색했더니 뭐 몇 번 남자가 서비스가 끝내주더라. 뭐 이런 진짜 원정 뭐라 그래야 되지? 원정 성매매 하러 가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황제 여행이라고 하죠.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아 남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비율이 다를 뿐. 그치.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자제 못할 사람이면은 그냥 빨리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손절해버려요?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요.